자, 옷장 디펜스입니다. 알파경제의 김종효 일사와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 오늘도 변함없이 같이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선 끝났습니다. 자, 일단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뭐 경제나 주식시장도 여기 호응하고 있는데 조금 많이 아쉬운 일단 49.42%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의 50.58%가 아직도 있다라는 게 조금 마음의 짐이 아닐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경제를 풀어가야 되는 우리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는 일단은 큰 틀을 제공을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뭐 일단 그 아웃라인만 먼저 좀 잡고 시장에 대해서. 네, 이제 가장 큰 요인은 뭐 5천선 얘기했지만 그게 뭐 당장 내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내일 5천 가면은 기네스북에 또 등재되기가 좀 어렵겠죠. 오늘 뭐 2%인데 사실 아까 저희 오프닝에서도 마음 같아서는 20%, 인덱스 20%는 사실 어떤 큰일이 나야죠. 그죠? 네, 연간 단위로도 뭐 쉽지 않은 수익률이니까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제 그런 흐름을 마련해 보겠다라는 것이고, 우리 시장의 가장 고질적 문제는 저평가죠. 그러니까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고정된 인식이잖아요. 심리적으로. 우리는 그렇죠. 항상 그래. 우리는 항상 저 정도, 이 정도밖에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뭐 승계와 관련돼서 또 뭐 저평가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상장과 관련된 뭐 저평가 요인도 있고, 뭐 수과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 있다 보니까 그런 요인들 한두 가지 정도만 제거해 준다고 하더라도 뭐 일단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난 3년간 뭐 정부에서 노력은 했겠지만 경제 쪽에서 좀 답답한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네. 경제 정책 쪽으로는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가 이제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AI 얘기는 많이 했지만 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AI 쪽으로는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즉 경제의 큰 담론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게 수요 측면에서 보면 결국 소비와 그다음에 투자와 정부 지출의 합인데, 소비는 소비 쿠폰을 풀고 그다음에 정부 지출이야 정부에서 늘리면 되는데 네. 투자를 어떻게 견인할 거냐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상법을 통과시키면서 기업 투자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조합을 어떻게 만들어낼지를 가장 고민해 보는 게 제가 보기엔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뭐 순환 경제, 뭐 호텔 경제라는 표현 때문에 이번에 논란이 많이 됐는데 그거는 차츰차츰 얘기 나가고. 자, 일단은 실용주의와 구체성에 대해서 가장 틀은 산업에서 일단 AI, 뭐 반도체, 뭐 우리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와 관련된 SK하이닉스의 오늘 상승 어떻게 풀어보시는지. 일단 하이닉스는 우리가 이제 어제 휴장이었던 건데 이틀 동안 미국이 올라가면서 이 빅테크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 섹터로 봤을 때 엔비디아 같은. 네, 엔비디아라든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도 그렇게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빅테크 위주 상승이 나왔고, 그게 이제 이 관세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작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 시장 눌러왔던 게 바로 이 정치 불확실성이었던 건데, 그게 이제 사실 뭐 조금 해소가 된 게 아니라 완전히 해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외국인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진 거고, 지금 AI 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AI 정책 수석이 생기잖아요.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아는 수석이라는 직책을 보게 되면은 어떤 뭐 경제수석이라든가 예전에 민정수석, 지금 없어졌지만은 부처가 생긴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에 그런 전담 부처가 생기다 보니까 그 AI 쪽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국가 전략 차원에서 이제 이 AI 정책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AI 정책 수석에 생겼던 얘기는 그만큼 이쪽에 어떤 많은 지원이라든가 뭐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국내에서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지금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이 코난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마음 AI, 뭐 솔트룩스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거고.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솔트룩스 출연하셨는데. 네. 네. 그러니까 하니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GP에 들어가는 거는 HBM인데 사실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고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아까 10시 반 기준 보니까 이 코스피 시장의 절반이 지금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이렇게 시장이 올라갈 때 외국인은 무조건 삼성전자만 매수했었거든요. 그게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AI 반도체의 핵심은 HBM인데 하이닉스는 계속 뭔가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보여준다고 하면서 아직 못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네. 외국인도 이제 바뀐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니까 신고가까지 10몇 프로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도 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오늘은 뭐 웬만한 종목들 다 올라서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어떤 그 정책의 강도에 따라서 좀 나눠지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좀 그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지나면서 이거는 하나의 어떤 뭐 급등재료가 아니라 네.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좀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김종익사는 SK 하이닉스 뭐 반도체 근데 물론 이것도 삼성전자하고는 또 다르다고 하니까 참 복잡한 산식인데 자, 반도체. 네, 뭐 투자 관점에서는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겠죠. 뭐 HBM에서는 뭐 3까지는 하이닉스의 완승이라는데 뭐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네. 오늘 또 발표된 자료를 봤을 때도 메모리에서 SK하이닉스가 지금 분기별로 계속 삼성전자를 앞서고 있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이 오늘 또 주가를 벌리게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이미 종목을 담으신 분들이야 뭐 각자 판단하시겠지만 만약에 반도체를 신규 매수하는 관점에 있어서 신고가 SK하이닉스를 쫓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만 그러면 그렇게 투자하려면 앞으로 간극은 더 벌어진다에 투자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과연 그리고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뭐 극단적인 비율을 봤을 때 더 그렇죠. 벌어진다. 그러니까 HBM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부분의 이익이든 매출이든 간극이 더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 현재 가격에서 삼성전자 57,000원에 투자하기보다는 SK하이닉스 22만 원에 투자하는 게 맞겠죠. 근데 저는 지금 오늘 당장 이 시간에 투자한다면 삼성전자가 간극을 줄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반도체에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오장 디펜스의 현실적인 전략이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지금 2분기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결국은 HBM4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인해서 SK하이닉스와 간극을 줄일 수 있는가를 과연 확인시킬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동안 그렇게 우려했던 3는 정말로 엔비디아의 물량이 공급되는지에 대한 확인 그다음에 뭐 최근에 여기저기서 이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던데 지금 조 단위로 적자 내고 있는 비메모리 쪽에서의 적자 줄이기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여전히 SK하이닉스가 더 간격을 벌린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 6% 뜨고 있지만 하이닉스에 투자하는 게 맞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와 간격을 줄인다라고 본다면 저는 지금 당장 신규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오늘 외국인이 팔고 있어도 저는 삼성전자를 사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요런 의견. 삼성전자 사실 많은 보편적 주식 투자자분들의 무덤처럼 돼가지고 왜 이게 주가로만 그동안은 네, 이게 이제 뭐 무덤에서 이제 부활을 할 거냐. 네. 그 이제 뭐 그건 개인적인 차이인데 네. 어쨌든 저는 근데 지금까지 본 거로만 봐도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엔비디아 공급한다고 했던 것도 1년 전에도 뭐 초일기 들어간다고 했던 건데 퀄테스트 뭐 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안 나와주고 본격적인 있고. 양산이나 오더가 아직 없는 거.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가 살려면은 결과는 지금은 그 AI 반도체가 GPU로만 돼 있는데 네. 이제 결국 온디바이스 시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주문형 반도체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삼성전자가 이제 어떤 그 하이닉스 정도의 캐파를 차지한다면 그때는 좀 이 간격이 좁혀질 수 있겠지만은 또 하이닉스라고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나 정말 엔비디아에서 증명된 상호 하이닉스니까. 패권은 모바일 디램. 네, 모바일 될까요? 디램도 있고 뭐 HBM도 있고 이쪽에서 강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삼성전자는 그거에서 아직 못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뭐 물론 그동안 어떤 삼성전자 본다면은 충분히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가능성에 베팅한다면 지금 주가는 싸니까 당연히 보겠습니다만 저는 둘 중에 하나만 굳이 고르자면 전 지금도 하이닉스가 맞는 것 같고 네. 나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뭐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좀 오른팔 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가도 뭐 제가 봤을 때 한 1년 정도는 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저는 하이닉스로 가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을 좀 잘 아시는 분이에요. 네. 본인 스스로도 한때 개미 투자자였다라고도 하시는데 그러면은 코스피 5천을 불렀을 때 삼성전자 빼고는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에요. 뭔가 산식들이 다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규 투자 여력이 있는 회사를 또 따져봤을 때 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응. 그다음에 상법을 통과시키면서 그렇죠.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해 내려면 지금 대주주 입장에서 상법 그 통과를 지금 좋아하는 쪽은 아무도 없는데 뭐 기존의 틀이라면은 이익이 뺏기는 것 같이 생각이 드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만큼 또 당근을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 부분이죠. 그러면 기업들 투자도 유인하면서 그렇죠. 상법도 통과시키면서 네. 기업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게 국민펀드 뭐 100조라고 하는 AI 그 비클에 이제 기업들을 담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식시장을 일본처럼 일본은 BOJ가 샀는데 그렇죠. 그런 식의 어떤 뭐 ETF를 통한 증시의 부양 방안도 하나 있을 테지만 그동안은 투자하면 투자 금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세액 공제해 주는 정도였는데 네. 이번엔 그 투자액 자체를 일단 뭐 자본 증권화 시킨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형태 아니면 지금 우리 정부가 돈이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쓸 돈이 많아서 뭐 채권을 발행할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니면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지원 이런 거 없이 상법 통과를 시킨다? 저는 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아마 우리 이코노미스트 분도 출연하셔서 얘기했지만 기존의 전통이라는 개념 막 그 과거의 패턴들은 보면 이제 기재부 뭐 재정부 예전에 그좀 나쁜 얘기를 하면 모피아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항상 거기에 견제 장치가 국가의 재정 건전성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채를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는데 적자 국채 안 돼. 이거 재정 건전성 이래가지고 대외 신인도 깎이고 어쩌 이렇게 하면서 태클을 걸잖아요. 그것이 우리 한계치를 자꾸 누르는. 그래서 이번에 기재부를 재편한다고도 하는데 조금 왜 이게 일로 갔을까? 네, 하여튼. 그러니까 뭐 우리도 국부펀드 같은 걸 그렇죠, 만들어서 그렇죠. 맞아요. 국부펀드로 운용할 가능성, 그 다음에 지금 뭐 태양광이 그러듯이 국부펀드의 이익도 뭐 공유할 가능성, 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뭐 그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뭐 증권주의 뭐 상승에 관련돼서 뭐 STO라든지 그다음에 뭐 한국형 그 자본증권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엔 좀 너무 나간 거고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살까를 고민하면 그건 좀 너무 나간 것 같으니까. 근데 거기서도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뭔가 유동성을 계속 늘리는 방향 쪽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주식시장 내 유동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적어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게 저는 뭐 불리한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도 일단 긍정적 요소는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있다.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도 올 하반기에는 뭔가 좀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하반기 접어들었죠. 네. 6월부터. 오늘 6월에 첫 거래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저도 뭐 거기에 그 기업이 호응해 줄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대를 하고 응원해야죠. 네, 우리 기업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5천 포인트를 봤을 때 우리가 좀 이제 그 힘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이 5천 포인트를 말한 얘기는 이제 국내 어떤 저평가되어 있는 요소를 좀 해소해가지고 5천 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뭐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법 개정 같은 경우는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밸류업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대선 전에도 민주당에서 계속 상법 개정을 올렸다가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안 냈던 거라서 네. 대통령 정책 뭐 1호가 될지 2호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서둘러서 할 게 상법 개정 같은데 그럼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 어떤 뭐 지주사라든가 금융주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그 자사주 그 매수해서 소각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어떤 뭐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선진국 대비해서 안 돼 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배당 소득세가 높아가지고 또 뭐 안 하고.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바꿔주면은 국내 이 K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해서 5천 포인트로 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져서 그렇다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어떤 지주사라든가 금융주들 네. 이런 기업들은 뭐 최근도 올랐지만 오늘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런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제일 싼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올라간다면 충분히 시가총액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그쪽으로 좀 집중해서 본다면 아마 이 5천 포인트에 대한 이해도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쪽으로 본다면 지주사와 금융사를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때 뭐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유보율, 그러니까 캐시를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그냥 쟁여놓는. 네. 그래서 저 PBR주 뭐 이런 개념들을 많이 얘기들 했는데 잠깐 반짝하다가 좀 말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논하해지겠죠.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뭐 다 퍼준다, 뭐 포퓰리즘이다, 뭐 사회주의냐, 뭐 이렇게 또 떠들 수 있지만 그건 과거의 얘기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합리성을 띠는 거죠. 우리가 뭐 기업 뭐 주주가 돈 다 빼나가지고 기업은 폭삭 주저앉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대부분 하고 있으니까 네. 맞춰가는 건데 우린 그걸 못 하고 있던 거라서 이제 좀 안 되고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바꿔준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네. 좋습니다. 좀 연결해서 AI와 관련된 이제 뭐 에너지 정책들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어제인가 뭐 최근에 그 아일랜드의 사례가 나왔더라고요. 아일랜드가 이제 모든 글로벌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지었잖아요. 거기다 엄청나게 데이터 덤핑장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아마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에너지 공급에 대한 세제 혜택,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다 보니까 계속 에너지만 돈 계속 놔주고 아일랜드의 사례가 우리의 또 반면 교사가 될 수 있는데 어떤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뭐 에너지만 때려 짓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원전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니까 네.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뭐 동북아시아에 그 데이터 센터 뭐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뭐 여러 개 짓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짓고 나서 당장 에너지 공급해야 되는데 원전 짓는 데 한 7, 8년 걸려 버리면 그다음에 거기다가 어느 지역에 짓는 것까지가 가지고도 모두 몇 년 또 싸움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렇게 본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쉬운 얘기는 아니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어쨌든 그래도 이 정부에서 AI와 에너지라고 하는 두 가지 축을 놓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네. 보고 있고 그래서 뭐 새만금과 신안을 중심으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축으로 끌고 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삼척이나 이런 쪽에 소위 이제 놀고 있는 그 화력 발전 네네. 이런 것들의 전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도권이나 공장이 있는 쪽으로 끌고 오느냐에 대한 이 전력망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 전력의 간헐성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하고자 하는 방법이 수소로 갈지 ESS로 갈지 모르지만 에너지 저장 방법에 대한 논의도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금융적인 부분에서 저평가된 종목이 업사이클로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소위 우리가 AI, LMM 모델을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응용 소프트웨어가 나오는 것도 하나의 축일 테지만 더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를 우리나라에 만들고 그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전력들 그다음에 반도체를 우리가 잘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하드웨어를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투자 여력을 계속 이뤄나가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산업적인 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AI 하드웨어 쪽과 그다음에 이 에너지와 관련된 각종 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내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도 에너지 정책은 매번 나왔던 뭐 신재생, 기존의 화석 연료를 탈피하는 저탄소, 탈탄소, 많은. 근데 이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뭐 새롭게 지금 에너지가 뭐 탁 등장하고 뭐 한때 또 반짝하긴 했지만 핵 융합에 대한 거, 뭐 인공태양, 뭐 잠깐 하다가 좀 싹 다 없어졌지만 뭐 그런 새로운 에너지의 어떤 혁신적인 뭐 개념? 뭐 SMR은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현 정부에 대해서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현 정부는 뭐 원전을 별로 하고 뭐 그래봐 이제 제일 잘 나온 게 뭐 중립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신재생을 민다 이건데 저는 우리는 좀 그게 맞다고 좀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원전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선호하는 섹터였고 실제 주가가 또 잘 네. 반응해 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력 생산의 30%가 원전이거든요. 네. 유럽 같은 경우는 30%까지 못 올라. 대부분이 이 신재생, 그러니까 태양과 풍력의 40몇 프로인데 그런 어떤 탈원전 상태에서 원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원전을 키우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이미 30%가 넘어선 거고 신재생은 10%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알리벽을 맞추기 위해서 신재생
대장을 키우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 그런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 르네상스가 지금 유럽부터 미국 여기에 지금 뭐 동남아 아프리까지 다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맞춰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이재명 이제 이 당선자 이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네. 이 실용주의자로 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 원전 정책은 뭐 중립적으로 유지하되 어떤 수출 지원 정책을 편다라고 한다면은 그것 또한 우리 원전주한테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전은 원전대로 가는 거고 또 신재생 우리가 지금 우리 국내의 신재생으로 이 전기를 만드는 그 비중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신재생도 더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역시나 그 부분도 국내 모멘텀으로 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사실 이 국내 모멘텀은 그렇게 좀 크진 않잖아요. 전 세계 모멘텀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과 좀 비교했을 때는 이 전 세계적인 어떤 그 모멘텀이 훨씬 더 큰 원전 쪽이 좀 더 가지 않겠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들어선 새로운 정부가 원전을 좀 싫어하는 걸로 평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좀 잘 올라서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원전 쪽은 계속해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최현대 매니저는 기업 어떤 원전 쪽인가요? 아니요, 원전은 제가 뭐 너무 많이 말씀드려갖고 2차 전지 쪽에서 지금도 싼 기업들 되게 많아요. 네.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도 다 2차 전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대표적인 종목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저장, 뭐지 ESS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렇죠, 오케이, 또 오늘 기업도 기대해 볼게요. 네.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최현대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정 기사님, 자 또 마무리는 또 해야 된답니다. 네, 일단 지금 오늘 지수가 꽤 강세고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또 강세로 가다 보니까 방산하고 조선은 잠시 또 주춤거리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여전히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미국 시장보다 우리가 좋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에 좋은데 조선방산 좋지만 아마 상반기를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지수 수익률과 좀 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부터는 종목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강했던 원자력, 조선, 방산 이 내린다는 게 아니에요. 지수가 올라가면 지수 올라가는 만큼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데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천선을 돌파하는 모습으로 가려면 일단 반도체 같은 대형주 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지금도 저평가된 지주사들은 하나 두 선만 저평가된 게 아니거든요. 뭐 널려 있는 그 지주사들 너무 많고 그다음에 지금 뭐 PB 관점에서 0.2배 이 사이에서 맴돌고 있는 종목이 뭐 지금 발에 채이는 정도의 구간이어서 네. 그럼 그런 종목군들은 안 올라갈 거냐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펀드 만들었는데 지금 이미 주가가 2배, 3배 오른 종목을 더 밀어줄까라는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그 오후장 디펜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규 투자라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것처럼 네.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발굴, 종목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하반기는 고민해 볼 필요가 좀 있지 않느냐. 네. 이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세의 순환 뭐 이렇게 정하면 되겠네요. 자,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